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4위에 해당되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무서운 게 바로 뇌졸중인데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이 시간에는 순식간에 우리 생명과 또 일상을 앗아갈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S포항병원 신경외과 정준호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포항병원 신경외과 과장 정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뇌졸중과 뇌경색, 뇌출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런 질환들을 좀 헷갈려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개념 정리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 뇌졸중은 주로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을 뜻하고요. 네.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손상을 주는 뇌경색과 그 뇌혈관이 터져서 뇌 손상을 주는 뇌출혈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뇌졸중을 그냥 뇌경색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뇌경색,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뇌 기능에 급격한 이상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뇌혈관 사고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뇌혈관에 일어나는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 질환의 위험성이 더 확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뇌졸중의 발생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2013년에 99,600건이던 뇌졸중 환자 발생 건수가 네. 2023년에는 11만 3천 건으로 무려 13.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3년 동안에도 이 발생 건수가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 좋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예습해 온다고요. 열심히. 그래요. 일단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한꺼번에 이제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들 평소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개념이 뇌졸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뇌경색과 뇌출혈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뇌졸중의 발병 비율, 뇌졸중 전체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 뇌경색이 보통 70에서 80%를 차지하고요. 오. 뇌출혈이 약 한 20,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발병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거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 방법에서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병률은 그래도 뇌출혈이 조금 더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결과 환자의 예후는 뇌출혈이 뇌경색에 비해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뇌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 그리고 막히는 게 뇌경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두 질환을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상만으로는 두 질환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미 손상된 뇌의 어떤 증상,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고 네.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질환 모두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실제로 환자가 왔을 때도 저희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감별한다기보다는 영상 촬영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증상만으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를 감별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증상이 갑자기 생겼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뇌졸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저처럼 나이 어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조금 증상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좀 어떤가요? 어허. 그렇죠. 최근에는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고령에만 오는 질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등 만성 질환들이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흡연, 그다음에 비만, 이런 운동 습관, 식이 습관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뇌졸중은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증상이 발병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나는 네.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늘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과장님이 콕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요? 태욱 씨, 우리 이제 그냥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평소에 뇌졸중 이상 증상이 뭔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네. 흔히 뇌졸중 갑자기 찾아오신 분들 뒷목 잡고 어!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뇌졸중은 피할 수 없는 돌발적인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사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 이런 게 있으면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뇌졸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경고 신호처럼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얼굴이 비대칭적으로 변한다든지 말이 어눌해지거나 혹은 한쪽 팔다리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뭐 학회 같은 데서도 페스트라고 칭해서 이렇게 많이들 선전을 하고는 있는데요. 요 네. 페스트로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페스트 이거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페스트의 F는 뭐죠? 페이스, 얼굴. 얼굴. 네.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비대칭이거나 그래요? 그리고 A, 암, 한쪽 팔이 움직이질 않거나 그리고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거나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T는 좀 헷갈려요. 너 T야? MBTI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T는 타임, 시간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시간 중요하죠.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라도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네.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라는 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쪽 눈이 아, 갑자기 까맣게 이렇게 안 보이는 일과성 흑암시라든지 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도 뇌졸중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네. 지체 없이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그런 의미에서 T는 타임이다. 타임. 시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너 T야 그랬는데 저 F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타임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스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또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계신데 이런 증상이 혹시 내가 이거 뇌졸중 아닌가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이 어지럼증, 두통 이건 뇌졸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만성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뇌졸중을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6명이 경험하는 증상이고요. 네.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약 80%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몸, 마음에 대한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거고요. 이와 달리 그러니까 뇌경색에서는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두통 혹은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어지러움 등이 혹시 전조 증상이나 혹은 관련 있는 증상으로 저희가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신 분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갑자기 다른 양상의 증상이 생겼을 때에는 뇌졸중을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두통이라도 이게 좀 갑자기 나타나는데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병원을 가봐야 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이 정말 잠깐 찾아왔다가 슉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날이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이럴 때도 병원 바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뇌졸중이 오기 전에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허.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뇌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저한테 알려주는 사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원인을 확인하고 그다음 치료를 시작하면 어떤 본격적인 뇌졸중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경험했을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119를 빨리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골든타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뇌졸중의 골든타임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뇌졸중에서 골든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전에는 3시간, 뭐 최근에는 4.5시간, 어. 6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사실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시간이 모든 환자에게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나 뇌혈관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몇 시간 안에 와야 한다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네. 의심되는 순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네. 그 빨리 오시기만 하면 저희 의료진들이 그 시점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치료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의심되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그 순간에는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119를 불러라, 그리고 병원에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과장님,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도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게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일관된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분도 있고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9를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를 이용하기를 권유드리고요.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저희가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이 쓰러지거나 마비 증상이 오면은 뭐 총심환을 이렇게 먹인다고, 그렇죠. 아스피린을 좀 먹인다거나, 네. 아까 민간요법 얘기도 해주셨는데 손을 따거나 뭐 그렇죠. 이런 네네. 경우도 있는데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절대라기보다는 그래요? 시간을 지체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뭐 빨리 오시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시간에 119에 전화를 해라. 네, 네네. 저는 그걸 우선으로 하고 사실 뭐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뭐 하시는 거 어쩔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실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거듭 강조하셨다시피 네. 지금 상태 좀 지켜보고 내일 좀 병원 가볼까?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되죠. 바로 지체 없이 119 부르는 거 꼭 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될 텐데 뇌경색과 뇌출혈 하나는 혈관이 막히고 하나는 혈관이 터진 건데 치료법도 좀 상반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뇌출혈은 파열된 터진 부위를 막아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그 방법이 저희 약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시술이나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 뇌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미 손상받은 뇌세포들은 뭐 저희가 살릴 수 없겠지만 그 옆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혹은 기절해 있는 뇌세포들을 살리기 위한 치료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환자를 보고 이 환자에게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보존적인 치료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 치료는 정해진 한 가지 답이 있는 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자 맞춤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빠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에서 이제 뇌출혈이 혈관이 터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터진 혈관을 막으려면 수술이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지가 궁금하고요. 또 수술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뇌출혈에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출혈의 위치, 그다음에 크기, 출혈량, 그다음에 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출혈을 유발한 원인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다시 터지는 재출혈을 막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머리 안에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감압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 몸에는 피가 나면 그 주변이 다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잇몸에서 피가 나도 부어오르고 우리 종이장에 살짝 배도 주변이 피나면서 부어오르는데 이제
보통 부어오르면 이렇게 밖으로 다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머리는 뼈 때문에 뇌 부종이 머리가 붓는 것이 그 안에 압력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아, 그렇 그래서 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세포들도 죽고 정상 세포들도 다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네. 환자가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머리뼈를 열어주는 수술 그리고 출혈을 제거해주는 수술이 이런 감압을 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 안쪽에 출혈이 되면 그만큼 다른 부위에 신체 다른 부위의 출혈보다 더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뇌졸중이 중요한 이제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특히 무서운 이유가 치료 후에도 이게 후유증이 좀 많이 남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언어장애, 그다음 한측 팔다리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같은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환자에게서 똑같은 후유증이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손상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상된 뇌의 위치와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여생의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주위에서 뇌졸중 앓은 분들 가끔씩 살펴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 말씀해주신 마비 증상을 갖고 계시다가도 네. 꾸준히 치료하고 또 운동하시면서 호전되는 경우도 좀 오,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뇌졸중 치료 후에 그 회복과 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좀 이 신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은 물론 재활학과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급성기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뇌 조직, 뇌 세포들을 살려놨다고 하면 이 지속적인 재활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세포들이 죽은 뇌 세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게 재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나약해져 있는 환자가 오랜 시간 재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거나 본인 의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변 가족들, 주변인들이 계속 격려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아져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재활은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들으니까 치료 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뇌졸중을 한 번 겪었다는 건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발 위험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재발 위험은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 정도 그 이상으로도 재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의 2차 예방, 그러니까 뇌졸중이 걸렸던 사람이 다시 뇌졸중이 오는 걸 막는 걸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2차 예방을 위해서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예방적 약물 치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이 많다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 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노로바이러스로 고생을 해서 아이고 네. 건강했던 사람. 건강했던 사람, 아무튼 저처럼 젊은 사람들도 사전에 좀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로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그리고 뭐 심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뇌졸중이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쌓인 이런 위험 요인이
어느 순간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특히 흡연과 같은 경우는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죠. 제가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머리로 떨어져 나가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특히 겹칠 경우에는 뇌졸중의 어떤 위험성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보통 당뇨 환자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건강 검진으로 이 뇌졸중 위험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뭐 신호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혈압을 측정하고 그다음 혈당을 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뇌졸중과 이 밀접한 위험 인자들을 건강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뇌졸중의 위험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정질환과 같이 기존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뇌혈관 검사를 추가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맞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검사 종류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알맞는 검사 방법 그리고 검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될 때 네. 네. 특히나 이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뇌혈관 검사를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오. 이때 이상 소견이 나타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하게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걸 저희가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견된 병 자체가 굉장히 중증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하면 좁아진 혈관은 스텐트를 써서 넓혀줄 수도 있고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동정맥 누공과 같이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은 미리 출혈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수술, 시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경우에 뇌혈관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요. 뇌출혈이었던 사람이 그 후에 뇌경색이 걸리거나 뇌경색이었던 사람이 뇌출혈에 걸릴 수도 있나요, 과장님? 네. 오. 결국에는 뇌혈관에 지속되는 자극과 뇌혈관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요. 네. 결국에는 뇌혈관의 손상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뇌혈관이 좋지 않은 분에게 혹은 뇌혈관의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에게는 뇌경색도 뇌출혈도 모두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흡연, 음주,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이런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뇌졸중 예방에서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생활 습관은 뇌졸중 예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면 뇌졸중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뇌졸중을 한 번 발생하면 이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늘 건강을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금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술 이렇게 많이 좀 네. 좋아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뇌졸중 때문에 이 술을 끊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네. 끊지는 않더라도 예. 과음하고 폭음하고 이런 거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끊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표정은? 저는 원래 금연금주를 강조를 하고는 아, 있는데요. 정말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사실 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폭음, 과음을 줄이고 이렇게 아예 끊는 거 말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씩 본인에 맞게 좀 드실 수는 있겠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뇌질환을 보다 보니까 폭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2차적인 손상들이 아하.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금연금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주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절제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 혼자만 아프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흔들어 놓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때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므로 오늘 하루의 선택부터 조금씩 변화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뇌졸중은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 관리 평소에 좀 잘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S포항병원 신경외과 정준호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